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3월 1일 3일절입니다. 좀 전에 한두 시간, 서시간 전에 3일절 추념식, 그러니까 기념식이죠. 정확히 말하면 기념식을 봤습니다. 제가 왜 추념식이라 그러면, 왜냐하면 기쁘기도 한 일종의 3일 혁명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조선의 식민지 조선의 민중들이 돌아가셨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민족적인, 전민중적인 그런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사실은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 헌법의 근간이 되는 거겠죠. 자, 오늘은 비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많이 메말라갖고 산불 조심이었는데 비가 조금 많이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갈하는데 아니면 산불이나 이런 거 예방하는데 그리고 봄 농사에 도움이 될 일이라고 봅니다. 한겨레 21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사실 저도 인연이 몇 건 있고 예전에 한겨레 21에 종편 출연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제가 내부 고발을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졌던 종편의 막가파식 그 방송 2014년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벌어졌던 유병언 몰이 이런 거 이거를 저도 출연한 상황에서 일종의 내부 고발을 했는데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나긴 했어요. 그때 시작했던 많은 변호사 아니면 소위 시사평론가들이 지금은 자리를 많이 잡고 있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기가 차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상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죠.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였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박근혜 정권과 보수 기득권자들을 빨아주고 발라주던 적지 않은 변호사들 아니면 평론가들,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사라졌습니다만 새로 또 충원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또 반대로 빨아주고 발라주고 그러면서 마치 민주화의 투사인 것처럼 하면서 방송계의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고 일단 어떤 출연을 장악하는, 저는 그 자리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2013년부터 방송을 했고 세월호 참사 벌어졌을 때 유병언 몰이에 저도 동참했었고 정확히 말하면 부역했죠.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부 고발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저는 팽당하고 그 뒤에 겨우 이렇게 그 방송에 일부 남고 그때는 제가 SDU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 디지털대학 경찰학과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이 학교였기 때문에 좀 달랐었어요. 이것저것 얘기를 해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얼굴 색도 변치 않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아타는지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분 종편을 보시지 않고 시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회 고발 프로그램이라든가 탐사 보도 프로그램 많이 보실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딱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옹호했던 사람들이 그다음 비난하는 참으로 조변석계 그리고 참으로 가벼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한겨레 21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종편 출연자들의 윗낯을 하는 내부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저만 날아간,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한겨레 21이 그래서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한겨레 21은 평가받아 마땅한 거고, 옛날의 말지라든가 그 뒤에 이제 뭐 시사저널, 지금 시사저널은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한겨레 21의 기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황예랑이라고 하는 기자가 법원은 용기에 응답하고 있는가. 제가 쓰고 있는 그 책에 비슷한 주제. 저는 이제 정의의 무게 이런 거, 범죄는 만들어진다.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이제 쓰고 있지만 주제로 법원은 용기에 응답하고 있는가라고 하지만 합니다. 표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전히 높은 사법의 벽, 장벽, 피해 형사 고소에도 불기소 처분하거나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기자님은 상당히 그 미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성범죄라든가 괴롭힘 범죄에 대한 거를 사회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수사 사법 시스템을 경과하면서 무력화되고 오히려 가해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피해자는 사라지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현실에 대한 어떤 이 적시는 충분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또 어디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스테믹하게,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훨씬 더 훌륭한 기사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언론판에서 이 정도 기사를 쓸 수 있는 분이 얼마 안 되죠. 기자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런 매체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앞쪽에는 서지현 검사의 미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즉, 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야? 라고 해서 서지현 기사를 비난했던 검사들의 수군거림. 반대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였죠. 왜 고소 안 하는 거야? 형사 고소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빙자해서 비난하는, 일종의 힐난하면서 그 힐난이나 비난이 결국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큰 장벽이라는 건 스스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작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수군거렸던 서지현 검사를 비난했던 검사들이, 결국은 그들의 이런 수군거림과 담론에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큰 영역에서의 그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뭐 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적 해결은 양가적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제대로 그 형사 고소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러면 되지만, 수사사법 과정에서 그 기득권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면서 결국은 가해자한테 무죄라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은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오히려 거꾸로 비난을 받게 돼서 신원이 노출돼서 신원 노출되는 기재는 엄청나게 많죠. 우리 수사사법 시스템에서. 그게 오히려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죠. 엄청나게 작동 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사사법 과정에서의 담당하고 있는 검사, 판사, 수사관들이, 그리고 언론들이 협작해갖고 피해자들을 더더욱 비난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가해자들한테 스피커를 주게 되는, 처음에는 약간 물러날 것 같았던 가해자들이 오히려 증거 대박, 실제로, 그리고 진실유포죄라고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들이대서 여러 가지 면으로, 그리고 여론 재판을 해서 지금의 여러 언론 환경을 봤을 때 여론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마치 뭔가 명확히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둥, 아니면 뭐 스포츠가 괴롭힘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급한데란 둥, 아니면 뭐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인기 스포츠에 뭐 이런 찬물을 끼얹는다는 그런 비난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또한 스쿨미트라고 하는 서울 노원구 영화여고 사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은 2011년, 12년 그때, 10년 그때쯤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18년도에 미투 운동과 어울려 갖고 터져 나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참담하죠. 그 이전에 10년 그 이전에도 계속 그 같은 가해자놈들이 교사랍시고 여고생들을 성범죄로 한 그런 청소년들을 성범죄로 한 그런 거였는데 결국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그럼 그동안 교육청은 뭐 했으며 사립학교 재단이라고 하는 놈들이 워낙 같은 놈들 도둑놈들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그러면서 200건의 성희롱, 성추행, 뭐 성범죄 사례가 접수됐는데 졸업생과 재학생. 그래서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벌려서 교사 18명을 징계했지만 사실은 그 징계도 또한 시스템위에서 국무총리실 교원소청위원회 같은 곳에서 다시 그들의 기득권을 교사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장치로서 징계가 다 풀리거나 아니면 무야무야되거나 있어봤자 뭐 아주 경징계로 하다가 뭐 본보기식으로 한둘만 정도 뭐 이런 형태가 끝났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즉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억압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영화여고 사건 같은 건 피해 5명이 더 용기를 내갖고 가해 교사를 형사고소했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다 검찰에 의해서 불기소 처분됐어요. 겨우 한 사람 정도 기소돼 갖고 겨우 그냥 1년 6개월 법정 구속된 정도에 실제로는 가해 교사는 18명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이었던 가해 교사는 오히려 처벌도 안 받고 딴 데가 거기서 또 비슷한 그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공격하는 이게 뭐냐?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교육청은 뭘 했으며 그리고 가장 게이트키핑이 되는 게이트키핑의 아주 나쁜 메커니즘인 경찰과 검찰과 재판 판사들은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가 관광공화국이라는 것, 청소년 관광공화국이라는 걸 입증해 주는 거 아니냐? 지들이 있으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억압하는. 이게 제가 정의의 무게가 결국은 그들한테는 솜털보다 가벼운 놈들 아니냐? 검사, 수사관, 판사들 다 거기다가 이제 언론까지 합작을 해갖고 참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를 찾아내고 그것을 경찰에 진술하고 검찰에 진술하고 교육청에 진술할 때는 모두 다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진술을 포기해서 결국은 그 진술을 포기한 것 자체가 가해자들의 면죄부를 주는 이런 메커니즘. 결국은 제도적으로 우리는 만들어냈느냐? 못 만들어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촛불 시위나 아니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넘치는 분노가 바로 그런 거라고 됐다고 봅니다. 결국 그건 사법 개혁으로 가야 되고 수사 개혁으로 가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겨우 집권 여당에서 겨우 검찰 하나 정도 할까 말까. 나머지 경찰과 사법부 특히 이제 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언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해? 어쨌든 이 한겨레 21의 기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제가 말하는 시스템적인 부분은 아직 뭐 얘기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죠. 즉 실제로 스쿨미투로 정치하는 엄마들 시민단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의하면 스쿨미투 가해자 중 교사 48명 중 직위해진 12명밖에 없고 실제로 형사처벌은 거의 받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뭐 감형, 2심 가서 감형, 3심 가서 감형 이런 그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의 어떤 스쿨미투 고발을 하는 과정에서 사법 절차 자체가 그들을 입을 막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이 청소년들을 향한 가해자들, 공격자들은 반성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스쿨미투 이후에 교육청에서 통합적인 지원센터를 마련하지도 않고 지금도 그냥 유야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학생들을 공격하는 교사 성범죄자, 성범죄 교사들이 득실거릴 수 있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나마 이제 뭐 교사들의 어떤 성범죄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등 뭐 하는데 그것도 지금 얼마 전에서요. 그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수사 사법기관 애들은 뭐 했느냐. 또 하나 이제 여기선 전 맥락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채말자치 사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채말자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듯이 1965년에 64년에 벌어졌던 혀를 깨물 자기를 강간하려고 하는 범인의 혀를 깨물어 갖고 거꾸로 혀를 깨문 피해자가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는데 피해자가 중상해죄로 오히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서 복역했다. 집행유예 2년인데 왜 복역했냐 그랬더니 구속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복역을 했죠. 저도 이제 이전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 청구했지만 재심이 기각됐어요. 1심에서 부산지법 형사 5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는 거죠. 분명히 어떤 당시에 지금의 성차별 인식과 가치관이었으면 감옥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건을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사의 기각 사유죠. 그런데 그때는 불법 구금됐었고 그리고 혀를 잘렸다고 하는 가해자가 베트남 파병도 갔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상해는 아니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에 미흡했던 그리고 사건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못했던 우리 수사 사법기구들의 담당자들의 아니함, 무사 아니함 그리고 가해자를 옹호하고 가해자와 같이 공범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그리고 재판부, 이 재심을 앞둔 재판부도 역시 기득권에 의존해서 스스로 변화하길 싫어하는 우리나라에서 재심 받아들이는 거의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당시에 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재심 안 받아들이. 어쨌든 뭐 상당히 여기서 나오는 건 그런 거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상당히 사법의 벽은 아직도 높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오는 건 이런 겁니다. 강간, 추행 관련 형사재판의 무죄율이 5년 전보다 오히려 높아졌다. 근데 이건 그렇죠. 이전에는 성범죄를 고소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고소하게 되니까 무죄율이 높아지는 건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가진 자들이 변호사를 많이 쓰고 또는 절차적인 정의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무죄율이 높아지는 건 맞다.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절차적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꼭 왜 가해자들한테만 유리하게 되느냐. 절차적 정의는 피해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만 힘을 가진 자들이 주로 가해자고 절차적 정의의 양이 결국은 힘을 가진 사람들 쪽에 더 편중되니까 이것은 결국은 균형이 안 맞는 거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진전된 법과 제도가 오히려 피해자한테는 더 큰 장벽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 건 분명히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얘기가 맞고 그러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역시 법과 제도, 관행을 바꾸면서 바꿔야지 가능한 것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지금의 전체적 정당성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가해자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범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전문적 정당성 자체를 확대하는 것보다 되게 쉬운 그 외의 절차적 정당성을 보호막을 많이 치는 것이 법률가들한테는 제일 쉽죠. 그리고 돈 벌기도 쉽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어떤 범죄 분석의 영역은 국가가 돈을 내야 돼요. 개인이 낼 수 없으니까. 국가는 그것을 확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쉬운 방향의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우는 거고, 오히려 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지 되는 거고, 절차적 정당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절차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범죄 분석에 대한 과학적 접근의 양도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많이 늘어나야 되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 기자님은 몰라서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안 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지금 이 기자님이 쓰신 것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형사사건에서의 법정의 엄격한 해석 탓에 피해자의 권리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는 해결 방식은 사법적 해결보다는 조직 내부의 해결을 통해 가능하다고 정의당의 배복주 부대표가 얘기하고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에서 고민했던 지점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갖게 된 건 뭐냐면 실제로 수사 사법기관에서 범죄 자체에 대한 아주 엄정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결국 그것은 권력관계, 기득권 관계에서 유리한 사람한테 더 유리하게 되는. 근데 그들은 대부분 가해자들이죠. 이것을 사실은 이 기자의 기사는 강구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전문적인 형태의 범죄 분석이 필요하다. 그것과 이 절차적인 과정에서의 인권 감수성은 같이 나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 절차적 정당성은 변호사들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전문적인 범죄 분석 영역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왜? 그리고 이건 또 변호사 이해 영역이 아니라 범죄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범죄 전문가 영역이 올라가야지만이 이 포괄적인 형태의 절차적 정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사실은. 지금 이 기사도 그렇고 지금의 여러 오히려 가해자가 한테 서사를 부여해서 가해자의 말은 되게 크게 들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는 적게 들리는, 피해자 목소리는 사라져버리는 이런, 이게 사실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높이 듣고 더 확대시키고 가해자의 서사를 줄이려고 하면 범죄 자체에서 가해자의 진술이 아니라 범죄 자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해자가 떠드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죠. 들어도 보조적이거든요. 왜? 가해자는 자기 변명을 할 거니까.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피해자도 마찬가지죠. 피해자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면은 범죄 자체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굳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안 높여도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범죄를 목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높아지면 결국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등한 무기를 갖게 되는
지금은 가해자가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오히려 가해자의 얘기가 더 힘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은 타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사의 가장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로 기사 쓸 수 있는 분도 많지 않으니까 한겨레 20일에 법원은 용기에 응답하고 있는가 황예랑 기자님의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뭐 공익 피해자 보호 뒷전 여론 재판된 유명한 축구 선수 논란 이렇게 됩니다. 뉴스원에 나온 건데, 글쎄요. 지금 뭐 축구판에서 벌어졌던 성범죄 관련된 지금 폭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공익과 피해자 보호의 뒷전인 부분이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일간 스포츠에 나온 건데 20년 만에 그 축구 선수와 관련된 성범죄 폭로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사람을 옹호하겠다고 하는 이런.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0년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왜? 그건 자기가 확신한다. 왜냐하면 그때는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함께 합숙한 사이고 그 공간 자체를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연락해봐도 그런 일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진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기억조차도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걸 진실 공방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해결되려고 하면은 그 큰 대스타인 선수와 폭로자와 그리고 지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 속에서 범죄 피해 평가를 받아보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이것이 여러 언론사들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피해자들을 압박하게 되고, 아니 반대로 오히려 가해자들과 관련된 어떤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히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정확히 범죄 피해 평가를 해보고 당시 상황에 맞는 증거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게 되면은 진실을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시에 자기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합숙을 같이 했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내 기억으로는 그런 일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일 없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한테는, 본인과 본인의 친구한테는. 근데 그렇다, 그것이 곧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의 말이 거짓이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은 그렇죠. 공간상 그럴 일이 없었다. 왜? 이건 뭐 이렇게 탁 트여진 공간이고 뭐 이렇게 서로 같이 촘촘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탈할 수 없었다. 감독님이 막 그랬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의 그런 어떤 스포츠 폭력 같은 것이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밀한 공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아니면 경험이 못한 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범죄 피해 평가라든가 상황 전개에 대한 재구성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것이 가장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길이다. 빨리만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어떤 사건, 그리고 절대 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구조상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걸 다 봤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상황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축구 선수 데스타가 실제로 그런 오래전에 그 폭력을 행사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의 진실을 밝힐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배국의 미투, 폭력 미투가 또 이제는 성적 학대. 여기 한국일보에는 실명이 나왔네요. 부산에 있는 무슨 중 배구팀 감독이 남자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고 강제로 복용술까지 시켰다. 때리기도 하고 뭐 이건 수시로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 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깝죠. 이게 근데 이거 결국은 스포츠계의 미투 부분이나 이것을 결국은 지금 스포츠 인권센터 같은 지금 분명히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언론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포츠 인권센터 같은 데가 작동을 해도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각나서 안타깝습니다. 이참에 스포츠 폭력 부분은 획을 긋고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것도 미봉책으로 가면은 또 금방 몇 달 안 돼서 또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근데 여기서 좀 걸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터져 나오는 학폭 미투, 경찰, 비대면 학폭까지 집중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학교 폭력 근절과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개학일부터 2개월 동안 신학기 학교 폭력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SPO, 학교 전담 경찰관 중심으로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 범죄 대응, 위기 청소년 선도 보호, 다각적 활동을 전개한다. 라고 전국의 경찰서 SPO는 1031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비대면으로 하는 건 온라인으로, 대면으로 하는 건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경찰 중심이 아닌 학생 참여 중심 예방 활동, 이렇게 해서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을 것이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이게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라고 하니까 폭력이라고 하니까 경찰청이라고. 근데 물론 심각한 형태이든 아니면 폭력이 하면 경찰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주체는 사실은 교육청, 학교, 특히 교육청이라면 학교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학교는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학교는 절대 이런 학교 폭력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도 눈치 보고 여는가 마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교육부는 뭐 하고 있느냐? 뒷북치기 바쁘고, 그죠? 그 결국은 경찰이 이거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이걸 왜 합니까? 경찰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교육기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폭력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학교폭력의 미투는 10년 전, 10몇 년 전의 일이죠. 그러니까 학폭 발생 초기에 개입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경찰이 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제로는 교육부에서 이런 전문가들과 교사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아무런 대안도 없죠. 공교육이 붕괴된 지가 오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경찰이 비대면 확보까지 집중 관리한다는 게 그러면 수업하는 데라는 게 사이버 공간에서 그것까지도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아니면 결국은 그 할 일을 경찰이? 아니 그럼 교육청은 뭐해? 학교는 뭐해? 교사들은 뭐? 도대체 너무 오지랖이 높다. 경찰이. 물론 이건 할 수 있죠.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학교 앞에 성범죄자 집이 경찰 순찰 요소에 넣는다.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경찰이 신학기를 맞아서 학교 주변 성범죄 취약 지역을 점검하고 뭐 비상벨 CCTV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학교 주변 안전활동 강화, 10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특별 예방교육, 온라인 그루밍 같은 거 범죄가 법도 만들어졌으니까 처벌법도. 그러니까 참 경찰이 해야 될 일과 사실은 이것이 주도권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넘겨야 될 일. 하니까 이제 어정쩡해지는 거죠.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찰을 이게 뉴시스에 나온 건데 좀 황당한 사건이, 글쎄 이걸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 근무 시간에 내연 관계를 남녀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근무 시간에 순찰차하고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말이 애정행각이지 거기서 말하자면은 성관계, 이 성관계는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경북경찰청에서 최근 수년 동안 불륜 경찰관이 정직 감봉을 받았긴 했지만 파면은 처음이다라고. 이 말도 이상하죠. 근무 시간 중에 순찰차하고 파출소 내에서 뭐 대충 경찰서 간부 정도면 경위들 같습니다. 여자 간부 뭐 또 경위 같고 품위선상인데 오랫동안 장기간의 내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연관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따로 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모르겠지만. 그럼 내연관계라고 하지 않겠죠. 둘이 뭐 사귀는데 뭐 물론 근데 그건 있죠. 아무리 사귄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 중이나 경찰서 안에서 그런 걸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였으면 사실은 뭐 별거 아니었겠죠. 그냥 뭐 견책으로 끝나게. 근데 내연관계라는 건 따로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애초에 그러면 뭔가 처음에 벌어졌을 때 눈치가 있었을 것이고 좀 뭔가 이렇게 조짐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그때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미 이렇게 크게 커졌을 때 이렇게 파면까지 가야 되느냐.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조짐이 있었을 때 강력히 경고하고 그때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찰 애들은 뭐 했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신문기사를 잘 보시면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내사가 거의 뭐 무리라는 얘기죠. 사실은 뭐 의미 없는 거죠. 별로. 크게 터지고 나서야 경찰 개망신 시키고 나서야 이제 파면 극단적인 것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 전에 이미 예전역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판결이 하나 있는데요. 짧게 이런 겁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이제 집까지 갔는데 집까지 안 가고 집 근처까지 갔어요. 근데 그 주차장까지 들어간 건 아닌데 좀 어정쩡하게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놓고 가면은 뒷차가 빵빵거리고 아니면 좀 해니까
이제 자기는 술 먹었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제대로 주차를 조금 한 1, 2m. 근데 그도 없어. 그 사람도 없고 그럼 자기밖에 없어. 근데 차를 거기 넣을 수 없으니까 뭐 술을 먹었지만 이거는 일종의 긴급 피난 같은 거잖아요. 이랬을 경우, 근데 이제 문제는 대리기사 중에 아주 일부지만은 아주 나쁜 놈들은 애초에 그렇게 놓고 도망가는 거죠. 아니면 도망가 뒤로 가서 그걸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님이 술 취한 상태에서 그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그 찍으니까 그걸 신고하니까 음주운전으로. 그래서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실제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그 안까지, 아니면 뭐 주차장 안까지는 아니라도 대략적으로 거기까지, 즉 주차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도 있죠, 사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판례가 나온 건 겁니다. 술을 먹고 운전한 건 맞다. 그 손님이. 왜? 근데 이유가 뭐냐. 대리기사가 엉망으로 이렇게 편도 1차로에 일방 통행로에 쳐대고 가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럼 당연히 뒤에서 뻥뻥거리고 뭐 해달라고 하니까. 이럴 경우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리기사와의, 아니면 대리기사 업체와의 일정 정도의 명확한 규정, 어디까지 한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대리기사가 어느 정도 물어낸다.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실제로 대리기사하고 손님 둘밖에 없으니까 대리기사는 이제 버팅기는 거죠. 돈 더 내라. 3만 원 받기로 했으면 5천 원 더 내놔라. 안 하면 뭐 그냥 가겠다. 이런. 이 판결은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보는데, 글쎄요. 뭐 어쨌든 항소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가 더 되면 그때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이 판결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해야죠.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